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3월 5일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는 대신 영업금지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안정세에 접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이 미칠 파장을 고려해 개편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LH 내부 직원의 신도기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국토부를 비롯한 해당 기관들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내부자 투기의 발본색원도 처벌도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 모빌리티 산업이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오는 2030년까지 세계 7대 항공 강국 진입을 위해 관련 기업에 1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3월 정기주총 시즌이 본격화하면서 기업들의 ESG 평가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여부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들이 코스피 시장의 30%에 달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재의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중에서도 2단계까지는 현재 4명까지만 가질 수 있는 사적 모임이 8명까지로 완화됩니다. 정부가 방금 전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체계 개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수진 기자. 네. 거리두기 개편 초안이 공개가 됐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금 서울역 LW 컨벤션 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존 거리두기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게 목적인데요. 먼저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의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됩니다.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되 중환자 병상 여력과 감염 재생산 지수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3차 유행 안정화에 효과가 컸다고 평가되는 사적 모임에 대해서는 단계별 제한이 생깁니다. 개편된 거리두기에서는 2단계부터 9명 이상 금지, 3단계는 5명 이상 금지입니다. 대유행인 4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이 종료되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생계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고려해서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규제를 최소화했습니다. 4단계가 될 때까지 집합 금지는 없으며 4단계에서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됩니다. 1단계에서는 운영 시간 제한도 없으며 최소 1m 거리 두기만 유지하면 됩니다. 2, 3단계에서는 8제곱미터당 1명의 이용 인원 제한만 있고 3단계부터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식당, 카페 등에 대해 오후 9시 영업 제한이 생깁니다. 단 규제가 최소화되는 만큼 한 번이라도 방역 수칙 위반 시설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2주간 집합 금지가 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과거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반발해 오후 10시로 변경한 바 있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해 비록 1시간 차이지만 제한 시간 완화 후에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오후 9시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은 초안이 나온 건데 최종 개편안이 마련되면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네, 당장은 아닙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공개되는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기에 대해 시점을 미리 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믿음이 없다면 섣부른 시행이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현재 확진자 규모가 400명 수준이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안정된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H 내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국토부와 해당 기관들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상으로는 이 투기 발본색원이나 합당한 처벌 모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대통령이 발본색원하겠다며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사 당사자인 LH 등 공공기관들도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들 기관들의 자체 조사 대상은 현직자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도시 투기권은 시점상 2018년과 그 이전부터 가능했기 때문에 고위급 직원이 당시 투기 후 현재는 퇴사해 조사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자들의 경우 개인정보는 갖고 있지만 관련 법상 직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게 자체 조사에 들어간 기관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도 퇴직자들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18조 2항 5호에서 보면 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제공하지 않고는 소관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걸 또 제공할 수 있다라고. 앞으로 총리실과 국토부 주도로 본격 조사가 실시돼 비리가 드러나더라도 막상 처벌이 부당이득에 비해 미미한 구조도 이번 LH 땅 투기 의혹 사태의 맹점으로 지적됩니다. 이번 사태는 공공주택특별법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1인당 수억 원 이상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토지 투기에 비해 처벌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 발본 세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선을 찾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단시간적으로는 일단은 국민들이 조금 안 좋게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좀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겠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제도가 금방금방 바뀌고 실제적으로 그런 제도를 실행하고 운영하는 쪽에서도 비리가 있다면 어떻게 이게 시민들이 이렇게 믿고 그걸 이제 나중에 납득을 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이르면 다음 주부터 LH 사태 관련 정부 조사단이 꾸려질 전망인데 부동산 정책 성패를 좌우할 비리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선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조사와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블루오션으로 각광받는 분야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이 있습니다. 정부가 항공 G7 진입을 위해 국내 관련 기업에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서너 명의 승객이 건물 옥상 위에서 드론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향합니다. 우편물과 택배를 실은 수송용 드론은 물길을 건너 오지 배송에 나섭니다. 이처럼 미래 항공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량 수송에 쓰이던 중대형 항공기 중심에서 개인형 맞춤형 항공기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나, LIG넥스원, 하이즈 항공과 같은 국내 관련 기업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문제는 이제 이 항공 분야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많은 전문 업체들이 함께 결집을 해야 되고 장기간의 투자를 필요하는 분야거든요. 따라서 업체 혼자 가기 힘든 분야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지원이 이제 절실한데. 당장은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항공 제조업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고용 문제를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특별 고용업종 지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당장은 절실한 과제이고요. 이에 정부는 도심항공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관련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줄이 막힌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항공부품 제조 기업에 828억 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에만 모두 1,15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항공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인프라 강화, 또 기존 항공 경쟁력 강화와 함께 또 부품 산업 고도화뿐만 아니라 미래 항공 분야인 UAM 산업 생태계 조성, 선진 R&D를 통한 산업 고도화 등 4대 전략 12대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오는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계 7대 항공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FA50이나 수리원과 같이 기존 항공산업의 개발 완제기 수출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 UAM과 같은 미래 산업의 핵심 부품을 조기 개발해 상용화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민관 항공산업 발전 기본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는 항공산업의 고도화와 선진화를 이루고 2030년대에는 항공 G7에 진입한다는 각오입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요즘 여행주들의 주가는 팬데믹 이전보다도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상황이 진정되면 여행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그간 구조조정을 하며 힘들게 버텨온 여행사들도 이에 발맞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실적은 최악, 주가는 최고.
코로나19 사태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여행사들이 주식시장에선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지난 4일 종가 기준으로 67,900원, 모두투어는 23,350원으로 최저점을 찍은 지난해 3월과 비교해 주가가 무려 3배나 올랐습니다. 백신 접종과 따뜻해진 날씨에 보복 수비까지 더해지면서 여행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실제로 인터파크 투어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해외 숙박 상품을 내놨는데 소비자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롯데홈 쇼핑을 통한 2차례 방송에서 선보인 다낭과 보라카이 등의 해외 리조트 숙박권은 전체 매출만 30억 원에 이릅니다. 여행 수요 불씨가 되살아난다는 판단에 8일부터는 국내 상품부터 정기 판매를 시작합니다. 1차적으로는 국내 상품도 준비하고 있고 2차적으로는 저희가 해외 상품도 준비해가지고 방역 수칙 준수하는 한에서 격리나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되면 이용하실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회복 시점에 대해선 의견 차이가 있지만 여행업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출입국 과정에서 백신 여권 도입이 검토되고 여행지 곳곳에서의 위생이 중요해지는 상황인 만큼 과거와 같은 개별 여행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에 여행사들은 최신 트렌드에 발맞춘 패키지 여행 상품을 설계하는 한편 이를 위한 사업 협력도 속속 진행 중입니다. 면세점 사업 등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온라인으로서의 체질 개선을 서두르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업황 회복 시점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이번 3월 정기주총 시즌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3% 룰, 그리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그 어느 때보다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인데 이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같은 ESG 부문에 문제가 있는 기업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희형 기자입니다.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본격 진입한 가운데 올해 주총 최대 화두는 기업들의 ESG 평가와 그에 따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될 전망입니다. 무의에 그치긴 했지만 이미 지난 1월 국민연금은 포스코, CJ대한통운, 4대 금융지주사, 삼성물산 등 ESG 문제기업 7개사에 대한 주주 제한 안건을 논의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 제한은 불발됐지만 의결권 행사와 같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수단은 남아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귀금운용회의 수장,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수탁자 책임위원회 또 상권위원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또 있었고요. 기금운용본부와 수탁자 책임위원회가 그 부분을 좀 더 모색을 해보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앞서 주주 제한 안건이 검토됐던 7개사 가운데 비공개 대화 대상인 2개 기업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직접 결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2개 기업이 비공개 대화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대상인지는 알 수 없지만 7개사 모두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사정권에 들어왔다는 평가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주주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포스코와 CJ대한통운의 경우 연이어 산업재해 관련 이슈가 불거져 나오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등급 평가에서 사회부문의 B등급을 받았고 삼성물산의 경우 지배구조 부문에서 B+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사의 경우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책임 소지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포스코와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입니다. 특히 포스코와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대표이사 연임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2개 기업은 대표이사 연임까지 다뤄야 하는데 정치권하고 시민단체들이 국민연금의 그 반대 의결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기업들 이외에도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 목적이 일반 투자로 분류된 기업들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 목적이 일반 투자인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적용한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삼성, LG, SK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83개사에 대해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분류했습니다. 지난해 주총에서 일반 투자 기업의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이 단순 투자 기업 대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코스피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들은 234개사로 전체의 30%에 달합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만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기업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 시작되는 것은 오는 12일부터입니다. 3% 룰 그리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할 기업들이 어딘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이 3% 룰이 올해부터 더 강화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올해 주총이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죠. 왜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3% 룰은 이 상장사에서 감사위원을 뽑을 때 이 지배주주, 최대주주나 특별관계일의 어떤 지분을 3%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이 시작된 건데 사측과 소수주주, 나머지 주주들 간의 어떤 갈등이 붙는 최접점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기존에는 이 3% 주총에서 3% 룰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이사를 먼저 선임하고 이후에 이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두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 사측의 승리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소수주주의 감사 선임 주주 제한을 막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로 변경하는 사례도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 상법 개정안 때문에 일반 등기이사와 감사위원을 최소 1명 이상 분리 선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좀 더 첨예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네, 감사가 아니라 이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대기업들일 텐데 이 경우에 최대 주주라고 해도 이제 최소한 1명은 입맛대로 선임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히 기업한테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회사 정책을 결정하는 이사회 안에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이 감사위원회는 사실 이사들의 감독 업무 또 회계까지 다 볼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장사 업무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만일에 감사위원이 우호적인 인사가 아니라면 여러 부분에서 좀 난항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이제 감사위원을 시작으로 다른 이사 선임까지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사실 분리 선출로 인해서 감사위원회 투명성이 강화되고 또는 거수기 역할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긴 한데 하지만 때로는 경영권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총 시즌에 이 부분을 걱정해야 하는 기업이 많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일단 기업 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이 감사인 분리 선출로 영향을 받을 코스피 상장사가 206개 기업에서 352명의 감사위원이 임기 만료 또는 중도 퇴임으로 인해서 교체가 예상이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지난해 IPO 대여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감사위원 3명이 바뀌게 됩니다. 이 우호 지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아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영향을 받는 상장사가 200개 정도 된다. 실제 좀 표 대결을 눈여겨봐야 하는 그런 기업들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과거에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으로 알려졌던 한국앤컴퍼니가 네. 이 바뀐 3% 룰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할 대표적인 사례로 좀 꼽힙니다. 예. 한국앤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그룹의 승계를 받은 조양래 회장의 차남, 조현범 사장과 이 다른 자녀들 간의 형제난이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장남인 조현식 대표가 내세운 감사위원과 이 한국앤컴퍼니 측에서 내세운 감사위원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대결이 예상이 되고요. 이 조현식 대표의 지분은 19%대로 조현범 사장의 42% 지분에 비하면 작지만 이 3% 룰이 적용이 된다면 일단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본 것이란 분석입니다. 예. 이 한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역시 이제 PF 운용사인 HYK 파트너스 측으로부터 주주가치 제고 요구를 받아서 이와 관련해서 일단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서 표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3%룰 말고 이번 주총 시즌의 키워드로 또 한 가지 꼽히는 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입니다. 이게 여기서 특히 ESG가 좀 중요하게 지목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ESG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ESG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주총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할 만큼 굉장히 대세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예. 지배 구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계속 주주들이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그럼에도 표대 거래에 밀려서 빚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의결권 행사를 내세우면서 주총 핵심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번 주총 기준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그러니까 운용사가 어떤 PF 등이 이쪽에 참여한 경우가 149건 정도가 될 정도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일단 LG그룹 계열사 분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헤지펀드인 하이트박스가 반기를 들었는데요. 이 가족 간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주 가치를 희생하는 것이라며 주주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총에서는 큰 방향은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화이트박스 지분이 일단 1% 정도에 불과하고 이에 동조하는 기류도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행동주의가 신호탄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주주행동주의는 수년간 진행이 되는데요. 이 주주가치 제고 요구가 갈수록 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 헤지펀드의 행보를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다른 예로는 한진칼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지배구조와 관련된 여러 이슈가 겹칩니다. 이 과거 한진칼과 KCGI 간의 대립이 있었고 또 이후에는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대립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가 이처럼 많은데 지난해 11월에는 일단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참여를 위해서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유상증자로 8천억 원의 자금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산업은행이 3대 주주가 됐기 때문에 이들의 감시와 견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요. 이런 새로운 주요 주주들이 추천한 인사가 이사회에 진입하는 등 계속해서 좀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소수주주가 움직이는 사례도 있는데 뭐 사조산업 같은 경우에는 소액 주주들이 대주주로 인해서 주주 가치가 훼손됐다면서 이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어떤 경영권 견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 룰하고 ESG를 눈여겨봐야겠는데 그런데 주총에서의 경영권 분쟁이 오히려 주가에는 좀 긍정적일 수가 있다고요? 왜 그런 겁니까? 일단 뭐 대체로 좀 그런 시각이 많은데요. 표싸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호 지분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뭐 주식을 더 사들이거나 하는 행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일단 경영권 분쟁 때문에 뭐 배당 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마련될 수가 있고 또 사측의 유리한 결정이 무산되거나 또는 일부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박창구 회장의 조카인 박철환 상무가 일단 배당 확대와 이사진 교체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좀 연결될 수 있을지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모두 주가에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해서 기업의 성장성이 저해가 될 수가 있고 예. 또 이미 해당 분쟁이 주가에 선반영돼서 이 주총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에 육박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8명 늘어 사흘 만에 4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설 연휴 직후 집단 감염 여파로 600명대까지 급증했다가 다시 내려와 최근에는 300에서 400명대를 오르내리는 양상입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가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국내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 점검위원회를 열고 화이자 백신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점검위원회는 앞서 실시된 2차례 전문가 자문 결과와 동일하게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과가 95%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인 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습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 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지기를 차지하기 위해 벌인 영업활동이 정상 수준을 벗어났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1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 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 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해당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 원 중 393억 원에 대해서는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과 이슈, 증시 영향까지 짚어보는 경제 뷰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부 정경준 기자, 또 정치경제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두 분이 또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이렇게 돌아보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고 학생들이 이제 학교도 가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또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들려오고 있고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저희가 매일 금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이 얘기를 또 자주 나눠봤는데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그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죠. 네. 이것서 좀 빗대서 백내불사백이라고 백신이 나왔지만 아직 집단 면역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성급한 경기 낙관론이라든지 그다음 방역 해제 이런 것들은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수희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사망자가 나오는 것은 좀 안타깝긴 한데요. 네. 지금 방역 당국이 어쨌든 그 사망 사고와 그 백신과 연관성을 좀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이것 때문에 백신에 대한 불신이 좀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기분 좋은 얘기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소식 이외에도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면서 정치, 경제, 증시할 것 없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슈 좀 세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쿠팡 관련 상장 이슈입니다. 드디어 다음 주죠?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 상장될 예정인데요. 뉴욕 증권거래소가 지난 1일에 쿠팡의 최종 공모가 산정일이 10일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미 증시의 경우에는 상장 전날 최종 공모가를 발표를 합니다. 때문에 그 다음 날인 11일에 쿠팡이 상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상장일이 11일이고 공모가 산정일은 하루 전인 10일입니다. 자, 쿠팡 상장에 정말 뉴욕 증시 관심 없던 분들까지 이렇게 관심 가지게 할 만큼 빅 이슈인 것 같은데 공모가는 지금 어떻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쿠팡이 제시한 희망 공모가는 주당 27달러에서 30달러인데요. 네. 증권가에서는 이 가장 상단인 30달러 선으로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공모가가 30달러로 정해지면 상장주가 1억 2천만 주이기 때문에 3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9천억 원을 조달하게 되고요. 쿠팡 전체 시총은 약 5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6조 7,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한 아시아 기업 중에 네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사실 미국 증시에 이제 쿠팡이 상장하니까 또 이렇게 거대한 시총이 또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상장을 두고 또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의 복수 또 차등 의결권을 두고 이런 선택을 한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럼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의결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상장 후 지분율을 좀 보면요. 이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33.1%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투자사인 그린옥스가 16.6%, 이 투자사의 창업주인 닐 메타가 16.6%, 김 의장이 10.2%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김 의장의 그 주식은 B클래스 주식입니다. 네네. 일반 주식의 29배에 달하는 차등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이어서 상장 후에 김 의장은 76.7% 의결권으로 경영의 주도권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김 의장의 의결권을 주도해서 이 쿠팡 경영을 계속 이끌어갈 거다 이런 의지는 좀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김 의장의 지분 가치에도 지금 관심이 많은데 맞습니다. 5조 원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이 김 의장이 보유한 그 주식은요 사실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B클래스 주식만 두고 지분 가치를 따지는 것은 좀 애매하다라는 것이 이제 증권가의 네네. 시각이긴 한데요. 네. 이 B클래스의 주식은 보통 주인 A클래스로 모두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환할 경우 이 5조 원의 지분 가치가 되는 건데 사실 네. 이렇게 되면 차등 의결권도 같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쿠팡 상장 관련 이야기 또 자세하게 나눠보고 있는데 일단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면 국내 증시에도 또 영향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쿠팡 상장보다는 그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상장 절차에 더 이제 관심이 클 것 같은데요. 네. 쿠팡 상장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당
그 최대 공모 희망가인 주당 한 30달러로 계산을 했을 때요. 시가총액 대략 한 57조 원, 55조 원 전후로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획일적으로 딱 규정은 할 수 없지만 국내 이커머스 관련 기업들의 가치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장 지금 이베이 코리아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당초 5조 원 인수 가격 조금 크다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야 5조 원도 싼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게 아무래도 좀 쿠팡에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차등 의결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차등 의결권 문제인데요. 기무장 지분율은 10% 전후밖에 이제 안 돼, 10.2%인데요. 이 차등 의결권을 받아가지고요. 의결권 기준으로 보면 76.8%에 이릅니다. 쿠팡이 국내 증시를, 한국 증시를 패싱하고 이 뉴욕으로 간 데는 이 차등 의결권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런 이제 뭐 관측도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의 차등 의결권 문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볼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다음 주 9일, 10일 일반 투자자들 등으로 이제 공모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증권사 객장이 계좌를 틀려고 하는 고객들로 지금 넘쳐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특히 그 기관 물량, 기관들이 이 락업, 보호예수 걸려있는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3월 18일, 3월 한 말에 이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하면 보통 이제 6개월 정도 이 락업을 건다고 쳤을 때 네.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9월이나 10월 정도인데 그때쯤에 아무래도 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서 이 코로나 이 백신에 대한 조금 뭐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실적에 어떻게 미칠지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보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쿠팡과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모두 다음 주에 이제 대규모 IPO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후로 나오는 소식과 관련주 동향까지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 두 번째는 추경 관련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규모가 확정이 됐습니다. 19조 5천억 원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이 중에서 15조 원이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안이 정부하고 여당이 만들었기 때문에 잘 만들어졌는지 이제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네. 오늘부터 심사가 시작이 됐고 다음 주 내내 심사를 이어갈 예정인데 여당은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야당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진행 과정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혀서 19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발굴된다면 추가로 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4월 7일 보선을 앞두고서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논의를 갖다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와서 4차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급히 지급하겠다고 하는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 3차 재난지원금도 아직도 제대로 완료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네, 입장차가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야당에서는 아무래도 선거를 앞둔 시기라는 점을 좀 꼬집는 모습인데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당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이제 증액을 하겠다라는 거고 야당은 뭐 어느 부분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여당 계획대로라면 사실 이달 말에 좀 지급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네.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서 오는 18일에는 이 안건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당정이 이렇게 절차를 서두르는 것은 다음 달 재보선을 위해서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매표 행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재정 건전성이 특히 안 좋아지는 상황인 만큼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는지 살피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앞서 보셨던 대로 이 여당의 경우에는 특히 이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좀 살피겠다라고 해서 증액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이 두 당이 이번 4차 재난금 지원 대상에 농어업인들이 좀 빠져 있다라는 생각은 같이 하고 있어서 일부 지원 내용이 좀 바뀔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앞서 인터뷰에서도 보셨지만 야당이 특히 지급 시기 부분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연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네, 사실 이렇게 피해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늦게 준다는 것은 또 야당에게도 좀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반대를 하더라도 거대 여당 체제에서는 사실 힘을 쓰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 예결위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변경이 되는지 또 증액되거나 깎이는 부분들이 있는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것은 15조 원이라는 대략의 이 대규모 윤곽이 나왔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예, 뭐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한테 100조든 200조든 뭐 지원해 주는 게 뭐 정부로서 할 일이죠. 할 일인데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계획적으로 프로세스를 가져가면 좋을 텐데요. 당장 이번 추경만 해도 10조 원 국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 국채 발행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당연히 국채 금리 올라가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2차, 3차 또 재난지원금 더 위로금 더 지원한다고 하니 그때마다 이제 국채 발행 물량 더 늘어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또 하나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국채 발행 물량이 증가하면 이 명목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명목금리가 올라가면 그에 맞춰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도 이제 같이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 두 사이에서 간극이 벌어지거나 격차가 벌어지면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네. 실질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엔 긴축이거든요. 금리 인상 효과랑 똑같기 때문에 이러면 더 부담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계 부채라든지 이런 국가 부채 문제, 이자 실질 금리 높아지면 더 이자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증시라든지 국가 경제에 조금 어려움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일정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히 살펴봐야겠는데 증시에는 또 어떤 일정들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음 주에도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 추가 인상 여부, 그다음에 이 금리의 상승 속도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가 최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그 3월 17일 미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관계자들이 이제 모두 한구령이 떨어지는 이제 블랙아웃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기간에 국채 금리가 뭐 하늘을 치솟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대응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 경계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0일이죠. 10일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든지 그동안 이제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박이 이제 들어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소비 측면, 소비 사이드 측면으로 인플레 압박이 옮겨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관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또 다시금 이 미국의 개인 저축률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네. 지금 CG를 보시면요. 그 팬데믹 직후 4월에 갑자기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좀 내려갔는데 최근 또다시 이제 저축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들이 이제 이 보복 소비로 이어질지 이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14일이죠. 14일에는 그 미국의 추가 실업급여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 이전에 이제 실업급여 종료에 어떤 갭이 생기지 않고 원활하게 바로 또 추가적으로 시급급여가 이제 나가려고 한다면 미국의 경기부양책 1조 9조 달러의 그 경기부양책이 빨리 통과가 되겠죠. 예. 네, 말씀 중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와서 제가 좀 어제도 한국의 이제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돼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1% 상승을 했습니다.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고요. 특히 농축수산물은 16.2% 올라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원인은 작황 부진에 또 명절 수요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제 통계청에서 이 발표를 했을 때도 인플레이션 우려할 상황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이 정책점검회의에서 김용범 기재 1차관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이 정부 비축물 방출 확대 등 물가 안정 조치를 빠르게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간밤에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발언이 실망감으로 뉴욕 증시에 반영이 됐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나 국채금리 상승 속도 또 이 부분에서 또 우려가 나오면서 연준에서 또 미묘하게 변화 움직임들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잔뜩 기대했던 시장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파월 의장입니다. 네. 기대감은 컸지만 뭐 실제 나온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미 연준, 특히 파월 의장은 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준이 애초에 그 목표한 이 고용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지속 여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경기가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다,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섣부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어설프게 인플레이션에 대응했다가 이게 이제 디플레이션이다. 아니면 뭐 경기 침체로 가면 이게 더 큰 상황이니까 이 가계부채라든지 국가부채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당초 목표에서 좀 이 인플레이션이 좀 오버슈팅해도 우리가 용인하고 좀 가자. 이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 장기 금리를 누르면서 단기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이런 조치들이 연준에서 나올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자주 들리고 있는데 이번 FOMC 시장 기대가 꽤 큰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시장에서는 OT를 기대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장기물 금리가 뛰니까 이 장기물 금리 누르려면 아무래도 이제 단기물, 연준이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단기물 팔고 이제 장기물을 사면 아무래도 장기물 금리 떨어지고 단기물 좀 올라갈까 뭐 이렇게 이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단기물 팔고 장기물 사니까 기존의 이 자산에서는 어떤 자산 변동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효과적인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본 것 같고요. KB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이제 모기지 금리와 연동돼 있는 만큼 장기 금리 상승세를 제한하면 아무래도 이제 가계이자 부담 낮추면서요.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까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연준이 채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봤던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늘 그 3월 17일 FOMC에서 이런 내용들이 과연 나올까?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그 연준의 어떤 스탠스 변화가 나올까? 이런 것들이 관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정경준 기자, 정치경제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눈여겨볼 만한 CEO 소식들 짚어보는 CEO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소개할 CEO는 총 3명이네요. 네, 3명입니다. 네, 첫 번째 CEO 바로 살펴보실까요? 네, 첫 번째는 권광석 우리은행장 소식입니다. 어제 권 행장의 1년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사실 금융권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이 권 행장의 연임할 것으로 봐왔었는데요. 다만 1년 연임이라는 점에서 좀 의아스럽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1년밖에 되지 않은 거냐 뭐 이런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통상 금융권 CEO들을 보면 이제 취임할 때 2년 임기를 부여받고 1년을 추가로 더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권 행장의 경우에는 취임 당시 임기가 1년이었습니다. 그때도 금융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었고 네. 때문에 이번에 권 행장의 2년 연임설에 무게가 더 실렸던 겁니다. 사모펀드 사태로 시끄러웠던 내부 조직을 좀 빠르게 수습했던 부분이나 뭐 디지털 전환에서의 성과도 있었고 또 금융권의 이런 통상적인 분위기까지 좀 고려를 해본다면 임기가 2년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했던 거죠. 참고로 현행법상 금융회사 임원의 임기는 최대 3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뭐 2+1인데 임기가 뭐 권 행장 같은 경우는 2를 받았으니까 다음은 2가 되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이번에도 2를 받았다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실적 개선에 힘써달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아무래도 1년 연임이면 기간이 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겠죠.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지난해 실적을 좀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동안 4대 금융지주 하면 KB와 신한, 하나, 우리 이렇게 4개사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실적에서 우리금융은 5위권으로 밀려났고 대신 농협이 4위로 치고 올랐습니다. 결정적으로 비은행 부문이 실적을 갈랐는데 사실 지난해 증시가 좀 화랑세를 보였잖아요. 네. 이 때문에 국내 증권사들이 대체로 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금융은 5대 금융지주 중에서 유일하게 그 수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금융 내에서 증권 계열사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근데 그런 논리면은 은행장을 압박할 게 아니라 뭐 증권사 같은 이런 비은행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됐던 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재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증권사나 이 보험사 같은 비은행 부문 매물이 좀 마땅한 게 없어서 이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요.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은행에서 어떻게든 실적을 끌어내서 금융지주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은행 실적을 보면 물론 대손 충당금을 얼마나 쌓느냐에 따라 좀 갈라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농협은행의 간발의 차이로 우리은행은 앞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울며 겨자 먹기로 은행이라도 뭐 고삐를 조여보겠다 이런 시각인 건데 과연 이게 좀 제가 생각할 때 좀 표면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이유는 따로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이유로 지목되는 건 어떤 겁니까? 네, 또 다른 이유는요. 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의 임기 만료 시점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손 회장은 2023년에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권 행장이 2년을 임기를 더 부여받게 되면 이 시기와 겹치게 되는 거죠. 네. 이 회장과 행장 임기가 동시에 만료가 되면 지배구조 안정성을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반영했을 거라는 해석도 있고요. 또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이 경쟁 구도를 피하기 위한 이런 결정 아니냐는 시각도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예전에도 이 손 회장이 그 권 행장을 좀 견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이 좀 출신이 다르잖아요. 권 행장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상업은행 출신이고 그리고 손 회장 같은 경우는 한일은행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지주사 내에서 아직도 뭐 파벌 싸움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싸늘한 시선이 있는 상황인데 1년짜리 CEO가 얼마나 이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경영을 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좀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CEO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CEO는요, 앞에 이슈 플러스에서 잠깐 언급했던 인물인데요. 한국타이어의 지주사 한국앤컴퍼니의 대표죠. 조현식 부회장과 조현범 사장 이야기입니다. 예. 조양래 회장의 장남과 처남이기도 하죠. 현재 경영권이 둘러싼 이 두 사람의 분쟁이 끝날 듯하면서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오는 30일 주주총회에서 표대결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장남 조현식 부회장이 얼마 전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면서요. 분쟁이 그렇게 일단락이 됐던 게 아닙니까? 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이게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은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지난달 24일이죠. 한국 타이어 일가의 경영권 분쟁 고리를 끊겠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라는 조건을 내걸었죠. 예. 차남 조현범 사장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한 건데요. 여기에서 조 사장이 이걸 받아들였다면 이 형제간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조 사장은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다른 인물을 내세웠고 이로써 다시 대립각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사임 카드를 쓰면서까지 내건 조건인데 안 들어줬다고요? 이 두 형제는 어쩌다가 이렇게 대립하게 된 겁니까? 네, 지난해 6월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아버지 조양래 회장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체를 차남인 조현범 사장에게 양도를 합니다. 예. 조현범 사장은 4남매 중에서 가장 막내인데요. 그러자 장녀, 이 조희경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과 장남 조현식 부회장은 그동안 아버지가 갖고 있던 생각과 다른 이런 결정들이 내려졌다면서 성년 후견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인 의사로 결정을 내린 것인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건데 이때부터 갈등이 본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는 오는 10일 이 조 회장이 이 조사와 신체 감정을 받을 예정이고요. 통상적인 절차 등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올해 안에는 1차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성년 후견 심판 소송은 그것대로 진행 중인 거고 오는 30일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 사회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두 형제가 대결을 펼친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캐스팅 보트는 이 국민연금과 소액주주가 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앤컴퍼니 지분 구조를 보시면 이 지난해 9월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조현범 사장이 42.9%로 이 최대 주주고요. 이외 조현식 부회장과 조희원 씨가 각각 10% 이상 그리고 국민연금이 5.21%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지분율은 17.57%고요. 이렇게만 본다면 당연히 최대 주주인 조현범 사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올해부터 3% 룰이 적용이 되면서 조현범 사장, 조현식 부회장, 조희원 씨 국민연금 의결권은 각각 3%로 모두 동일해집니다. 네. 여기에 조희원 씨는 현재 중립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국민연금 그리고 일반 소액주주들의 선택이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김보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놓치면 섭섭한 글로벌 뉴스입니다. 최근 들어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인 10명 가운데 9명이 중국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달 미국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중국에 대해 경쟁자 또는 적으로 여긴다고 답했는데요. 또한 중국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7%가 매우 냉정하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답하면서 해당 답변 선택률이 3년 전의 46%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랜만에 단군 손님 머스크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국채금리 강세 속에 테슬라의 주가가 연일 흘러내리면서 어느덧 620달러까지 주저앉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억만장자 론 베런의 자산운용사 베런 캐피털이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테슬라의 주식 180만 주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런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베런 캐피탈의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라의 주식 비중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위험 관리 차원에서 주식 일부를 매각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테슬라의 주가가 앞으로 10년 안에 2,0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180만 주를 매도한 베런 캐피털은 아직까지도 테슬라 주식 610만 주를 더 보유하고 있는데 610만 주는 우리 돈 4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베런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물량도 110만 주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품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하락장 속에서도 정유주들의 주가가 대체로 오르면서 선전했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예상과 달리 4월 산유량을 거의 동결하면서 국제유가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WTI는 배럴당 4.2% 급등해 63달러 선에 맞췄는데요. 이에 따라 WTI는 2019년 4월 이후 약 2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이날 장관회의에서 4월 산유량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각각 하루 13만 배럴과 2만 배럴 증산을 허용했고 나머지 산유국들은 3월과 같은 산유량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3월까지였던 하루 100만 배럴 자발적 감산을 4월에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유가 상승을 지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최근 하락 장세가 이어지는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 급등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다 살펴보신 종목들일 텐데요. 실적이 좋은 걸까 아니면 엄청난 호재라도 있나 해서 알아보니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계 진출 기대감이 높아진 윤석열 테마주였군요. 사실 윤석열 테마주뿐만이 아닙니다. 이 재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자 최근 온라인상에는 시장 후보들 관련 테마주 정보가 보시다시피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주에 자칫 잘못 들어갔다 엄청난 피해를 보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클루넷이라는 기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안철수 테마주에 합류를 했는데 현재 주식시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19대 대선 직전 문재인 테마주로 떠오른 위노바도 역시 현재는 사라졌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최근 사례를 한번 살펴보죠. 오리엔트 바이오와 IMBC 그리고 안랩입니다. 올해 초 가장 주목을 끌었던 선거 관련주들인데요. 한 달간 2배 넘게 급등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고요.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월을 기점으로 1,000원을 넘어서고 2,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고점을 친 이 종목들, 보시다시피 이 이후에는 하락세를 계속해서 연출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테마주들 열풍, 그럼 해외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난해 미국 대선으로 주식시장이 들썩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황에서 바이든과 인연 찾기에 한창이었는데 바이든과 연줄은 없냐, 바이든 대통령 라인은 누구냐. 이런 일명 바이든 테마주에 관심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선이 이뤄지는 미국 시장에서 테마주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 바이든 후보가 친환경 공약을 내세우며 관련 산업들이 영향을 받긴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책 테마주입니다. 우리처럼 바이든의 학연과 인연을 내세운 정치인 테마주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관심 없는 정치인 관련주들, 우리나라만 바이든과 묶여서 들썩였으니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나만 먹고 빠지면 된다는 식으로 투자에 나서선 안 된다며 테마주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폭탄 돌리기의 결과는 언젠가는 폭탄이 터진다는 것, 그리고 그 주인공이 나일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상한가를 보인 윤석열 테마주들의 오늘 주가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국내에서는 액상 세포검사 진단기기 판매기업 바이오다인이 이틀간의 공모 청약을 진행하고 글로벌 일정으로는 현지 시간 5일 기준 미국의 1월 소비자 신용지수와 무역수지 지표가 발표된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늘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입증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과도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 한국경제TV도 보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할까 이제? 그래. 잠깐만. 투고했어? 궁금해서 써봐야겠어. 뭐 먼저 먹을까?